네, 지금부터는 예고한 대로 유시민 작가와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직접 유시민 작가님 나오셨는데요. 유럽 도시기행 두 번째 책을 들고 3년 만에 여행 작가로 돌아왔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여기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작가 유시민의 언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이른 아침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되게 왕관도 쓰고 계시고. 네. 영광이죠. 킹. 네, 뉴스 킹입니다. 네. 네, 왕입니다. 왕. 네. 뉴스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예. 오늘은 뭐 책 내용 위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을 그러면 많이 다니시는 겁니까? 저도 예전에 보면 뭔가 일정을 하시다가도 어디 가야 된다라고 예. 하고 책 때문에 이렇게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행을 간 김에 책을 쓰신 겁니까? 그게 둘 다 하는데요. 그냥 재미로 다니는 여행도 하고요. 예. 이제 답사 여행도 가고요. 좀 가볍게. 여기가 이야기를 할 만한 도시인가 아닌가 보기 위해서. 여기를 하자 이렇게 되면 이제 취재 여행을 또 가죠. 취재 여행은 완전히 일하러 가는 거고요. 좀 힘듭니다. 예. 취재 여행은 처음부터 뭐 글을 쓰기 위해서 예. 준비된 여행이다.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혼자 가신 건 아니죠? 사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제 아내하고 예. 둘이 다닙니다. 사진 담당. 아직 많이 사랑하시는 겁니까? 부부가 사랑하고 살아야지. 네. 사진도 찍어주시고 그것을 좀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네, 제 처가 이제 사진도 찍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일정을 어레인지하고 뭐 조율하고 숙소를 예약하고 뭐 이런 거 다 기차표 예약하고 이런 거 다 합니다. 이 첫 번째 책이 코로나 이전에 원이 나갔었는데 두 번째 책은 코로나 이후에 지금 갔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녀온 거는 코로나 이전인데 2020년 봄에 내려고 준비를 했다가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유럽을 못 가는데 책을 낼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올해 여름 되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고 짐작하고 냈는데 지금 뭐 오미크론 하위 변종 별로입니다. 때문에 좀 심각해지고 있죠. 약간 그 책을 낸 거는 유럽 갈 때 참조하라 이게 큰 거죠 사실은. 그렇죠. 아무래도 유럽 가는 분들이 책을 사거든요. 예, 그렇죠. 저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 타이밍을 그렇게 맞췄는데 약간 지금 미스가 난 것 같아요. 아마 코로나가 아마 이즈음에서는 끝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좀 많이 좀 확진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많아도 지금 치명률이 뭐 40대 이하 경우에는 뭐 0.02%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절 인플루엔자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금 통증과 그 치명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치명률이 오리지널일 때는 4%였고요. 많았습니다. 예, 델타일 때는 1%였고요. 오미크론 와서 0.1%고 지금 그 이후의 변종에 대해서는 치명률 통계가 아직은 정확히 안 나오고 있는데 통상 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높아지고 치명률은 낮아지는 쪽으로 진화하니까 지금 계절 독감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나치게 우리가 위축되거나 뭐 현 정부가 막 풀어서 하는 거 저는 찬성입니다. 과학 방역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그건 과학 방역 아니고요. 그냥 방역이에요. 과학 방역은 지난 정부 때부터 우리가 잘 해왔고 그 연장선에서 지금 이 치명률이 높을 때 우리가 잘 버텼기 때문에 어차피 대유행은 못 피해갑니다. 어느 사회든. 그렇기 때문에 잘 시간 싸움을 하다가 치명률이 떨어졌을 때 대유행을 맞는 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는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이제 성공적으로 해냈고요. 막 과거에는 정치 방역이고 지금은 과학 방역 이런 거는 그냥 하는 소리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죠. 큰 의미 없다는 그 말씀이네요. 별 의미 없어요. 무슨 말 한다고 다 의미 있는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좀 달라졌습니까?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유럽에 가면? 그럼요. 두 가지를 가지고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여권의 파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여당 말하는 거 아니죠? 우리 여권 말하는 패스포트. 패스포트. 썰렁하게. 죄송합니다. 우리 여권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의 개수. 이게 일본 다음으로 우리가 2위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이제 여권 검사할 때도 사우스 코리아 하면 제가 유학 갔던 25년, 30년 전하고는
이렇게 눈초리가 좀 다르죠. 그 공무원들이 뭐 대충 봅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는 물가인데요. 네.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나 뭐 이런 데는 가면 좀 비싸다 하는 스위스는 느낌인데 진짜 비싸잖아요. 스위스는 어마어마하고요. 근데 그 몇몇 나라를 빼고는 다녀보면 외식 물가나 이런 게 한국이랑 별 차이가 없거나 한국보다 훨씬 착해요. 그런 점이 또 이제 느껴지는 거죠. 야, 그만큼 우리나라가 참 좋아졌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유럽에서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요. 그럼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네. 자, 일본에 보니까 아테네, 로마, 이스탄불, 파리고 이번에는 빈, 부다페스트, 프라하, 드레스덴. 이번은 조금 동유럽 쪽 같기도 하고. 동유럽은 아니고 이게 중부 유럽인데. 중부 유럽 뭐 옛날 냉전 시대에는 사실 오스트리아가 동쪽 끝이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넘어가면 뭐 체코, 헝가리 이런 데들이 다 사회주의였기 때문에 비엔나는 영어식 표현이죠. 비인을 이제 동유럽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비인은 이제 굳이 말하자면 서유럽에 속하고요. 중부 유럽에 있는 지역들이 이게 동유럽 하면 폴란드, 우크라이나 이런 쪽 가야 이제 동유럽, 러시아. 중부 유럽에 비인을 중심으로 인접한 도시 세 개를 붙여가지고 한 권으로 쓴 거죠. 가실 때 이렇게 네 도시를 묶어서 가면 좋아요. 빈, 부다페스트, 프라하, 드레스덴 이렇게요. 드레스덴은 깍두기로. 깍두기로. 좀 작은 도시죠. 드레스덴 같은 경우는. 작기도 하고 제가 꼭 가보고 싶어서 간 데여서 뭐 그냥 프라하 갈 때 당일치기 소풍 갔다 와도 돼요. 아침 기차 타고 갔다가 저녁 기차 타고 돌아와도 됩니다. 그 드레스덴은 우리 국민들이 다 그것만 알고 있어요. 통일은 대박.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한반도 평화 선언을 했던 데인데요. 그 선언은 효과는 없었는데 북한에서 호응을 안 했어. 북이 호응하기는 어려운 내용이었고. 근데 장소 선정은 기가 막히게 한 거죠. 거기가 어떤 의미에서요? 드레스덴은 그 1945년 2월에 6월 중순에 미군하고 영국군이 공군이 4차례 폭격을 해서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었던 도시거든요. 거기가 군사시설도 없고 그런 도시였는데 거의 보복 차원의 그 대량 학살이었어요. 그러니까 히로시마 원자폭탄 떨어졌을 때만큼 사상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거의 다 민간인이고요. 그래서 거기 도심 그 반경 3km 그러니까 이쪽 저쪽 6km에 이르는 도심이 완전히 잿더미가 됐던 데거든요. 거기 중심이 이제 드레스덴 성모교회인데 그 도시가 완전히 이루어졌어 나중에 부활이.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의 서사가 담긴 것이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사악한 잔인한 얼굴과 또 그걸 극복해내는 지혜로운 얼굴 이 둘 다를 보여주는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는 건축도요. 이제 중세 건축 양식 그다음에 중세 후기의 바로크 양식 그다음에 사회주의 양식 자본주의 양식 이게 다 수평으로 쫙 블록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의 지층이 건축학적으로 수평으로 널려 있는 도시여서 되게 흥미로워요. 저는 이런 도시인 드레스덴밖에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참모들이 여기를 한반도 평화선언 장소로 선정했을 때 이 드레스덴의 역사를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선정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큰 도시는 아니거든요. 드레스덴이. 아주 작은 도시인데. 알고 어떤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통일, 융합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도시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공간이 특정한 공간이 가지는 의미가 있는데 그건 잘 읽은 거죠. 그래서 드레스덴은 가볼 만한 도시입니다. 좀 얘기만 들어봐도 저도 가고 싶네요. 사실은. 얘기만 들어봐도. 인심도 후하고요. 이렇게 음식도 괜찮고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뭐 엄청 양이 많이 나오는 그런 파스타 이런 것도 10유로면 뭐 정말 얼마 하지 않네요. 자, 뭐 저도 스위스를 잠깐 간 적이 있었는데. 스위스하고는 아주 다르죠. 스위스는 정말 무서워서 식당에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라면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돈이 좀 많이 든 것 같아서 라면을 계속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빈 얘기를 지금 비엔나라 그러죠. 뭐 영어식으로는 비엔나고 오스트리아 빈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빈은 다들 알잖아요. 문화예술 도시인데 그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더 좀 나옵니까? 이제 그 도시의 대표적인 문화 공간, 그 문화 공간과 얽혀 있는 예술가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권력형 셀럽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시시 황후의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도시의 주요한 공간과 그 공간과 얽힌 사람들의 생애, 그들이 이룬 것, 남긴 것,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책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서 너무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책에 보니까 빈을 사람으로 치면 사기 캐릭터다. 부잣집인데 수재고 키도 크고 명문대학교 졸업했고 예술적 감각을 지닌 교양인에다가 성격마저 원만하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 도시예요. 와, 이렇게 좋은 데입니까? 예. 잘났습니까 완전히? 예, 그러니까 이제 빈은 가보면 와 내가 이런 도시에 오다니. 라는 이제 거기 간다는 자체로 일단 성취감이 좀 느껴지고요. 그 정도입니까? 예, 그다음에 와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다니. 예, 근데 이제 좀 만나다 보니까 예. 약간 기분이 예. 난 뭐지? 응? 내가 좀 더 열등감을 느낀다 이 말씀이신가요? 자칫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도 상처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뭐 페스트 같은 것도 아주 그 상고를 했었고 16세기에 두 차례 이제 비엔나 페스트라고 네. 해서 어마어마하게 겪었죠 그거를.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이제 1차 대전 때는 전쟁을 일으킨 나라였고요. 네. 그때는 물론 합스부르크 제국 시절입니다. 오스트리아 흥가리 제국 시절이었고. 어헝 제국. 그다음에 2차 대전 때는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강제 합병해가지고 맞습니다. 나치 전쟁 범죄에 같이 끌려 들어갔죠. 그래서 발타임 유엔 사무총장 했던 분이 나중에 대통령도 되고 하는데. 네. 그분이 이제 나치 돌격대 전력이 폭로되고 그래도 대통령으로 뽑아주잖아요. 네. 그리고 되게 빈은 과거의 상처를 완벽하게 감춘 도시예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쩌면 나치잖아요. 뭐 예. 게르만 중심이었거든요. 예전에 합스부르크부터 해가지고. 대독일주의의 예. 한 구성이었죠. 그런 거를 깜짝같이 숨기는 거. 예, 완전 다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번듯하게 잘생긴 얼굴로 화려하게 옷 입고 이렇게 사니까 또 그것도 뭐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죠. 그게 되게 오스트리아다운 방식이에요. 네네네. 네. 오스트리아. 뭐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빈의 비엔나 커피는 없다는 글도 봤습니다. 빈의 커피가 있는데 네. 비엔나 커피라는 메뉴는 없어요. 아. 이렇게 레스토랑에. 가시면 제가 거기 사진도 올려놓고 했는데 엄청난 이름이 붙어 있는 커피를 꼭 드시라고 술 들어있는 거예요. 20cc의 독주 럼주나 이런 위스키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건데요. 그거는 커피라기보다는 거의 간식 고영양 고칼로리 간식에 가까운 많이 걸어 다니면 그게 땡깁니다. 예. 이 질문도 드릴 비엔나 소세지도 없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글에 책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비엔나 소세지라고 그러는데 비엔나 가서는 소세지 같은 걸 안 먹게 되죠. 독일 소세지 같은 건데. 자, 이 책을 보면 참 건축물도 많이 나오고 도시 역사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워낙 또 글도 잘 쓰시고. 자, 우리 청와대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와대가 지금 청와대 없잖아요. 없어졌죠. 유원지잖아요. 유원지가 됐고 최근에 지금 보면 조선 총독부 옛날 관저 모양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얘기가 보도됐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건축물? 그런 세부적인 것보다 지금 사실 이 정부는 되게 순수해요. 제가 보기에는. 순수하다고요? 예, 복잡한 설명이나 이런 게 없이도 왜 저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지. 긍정적인 평가를 지금 하시는 겁니까? 순수하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죠. 예. 왜냐하면 한 국가를 운영하려면 순수하면 안 되거든요. 한 국가를 운영하려면 유능해야 되고 때로 교활해야 되고 때로는 자기 생각과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보면 그냥 자기 감정대로 막 하는 것 같죠. 모든 일을. 그래서 평론가들이 살기가 되게 팍팍해질 것 같아요. 평론가들이 어렵다고요 지금? 왜냐하면 해설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죠. 그럼 반대로 이전 정부는 조금 교활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안 순수했습니까?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못했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시민들이 싫어하니까 이거는 좀 천천히 하는 게 좋겠다든가 뭐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든가 하긴 하는데 조금 바꿔서 하겠다든가 이렇게 해왔죠 쭉.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총체적으로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이 정부가 우리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보수 정부예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이 가질 수 있었던 그 시점에서의 최상의 진보 정부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투표를 통해서 정부를 세워왔는데 매번 우리가 수립한 정부가 우리가 가질 자격이 있는 최상의 진보 정부이거나 보수 정부였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시점에서 최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더 욕심이 나도 가질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정부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보수 정부다. 그 점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죠 뭐.
그러면 지금 말씀 내용 중에 뭐 연결해서 뭐 책 얘기는 아니지만 경찰국 신설도 사실은 그냥 순수함의 발동이라고 보시는 그렇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무신 정권 같아요. 스스로 정체성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무속 말고 무신. 고려 시대 때 무신 말하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무신 정권인데 네. 그러니까 어느 정부든 되게 보면 순수하면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잘하는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고 네. 평생 검사만 했던 사람이고. 맞습니다. 검사들을 사방에 다 포진시켜놨고 검찰총장은 임명도 안 하고 자기 측근을 장관시켜서 검찰총장 없이 하고. 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대통령이 예전에 검찰총장 시절에 얘기했으니까 예. 지금 검찰총장 임명하면 말 안 들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검이 칼검자는 아니지만 네. 하여튼 칼로 다 하는 거예요. 칼로. 우리가 이제 속어로 이제 네. 프로 뭐 칼 얘기를 했으니까요. 검을 칼검자는 아니지만. 근데 네. 이제 사실 칼제비는 아니거든요. 칼제비는 아니죠. 그 검자가 다른 검자입니다. 네. 검사. 그리고 검자입니다. 검사가 물론 수사권, 기소권 이런 걸 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수사 기소한다고 사람을 곧바로 잡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법원에서 영장 발부해야 되고 맞고, 재판 결과 유죄 선고 나와야지 되는 거니까 시간이 엄청 걸린다고요. 네. 근데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칼 휘두르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거칠죠. 그렇죠. 지금 이 정부와 집권 세력이 하는 걸 보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화가 나 있다. 선거에서 이겼으면 예. 일단 이기니까 좋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과 함께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도 맨날 화난 얼굴이고요. 뭐 법무부 장관도 화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당에 지금 뭐 윤핵관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당 지도부가 됐는데 이분들도 말하는 걸 보면 맨날 화나 있어요. 화가 뭐 권성동 의원이나 네. 왜 그렇게 화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난 상태로 국정의 운영에 임하고 있구나. 예.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무기는 검찰권이랑 칼밖에 없구나. 이게 모든 걸 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정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최소한을 규정해 놓은 거잖아요. 정치인은 훨씬 더 예술적인 영역에 가깝습니다. 네. 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사회에 많이 있잖아요. 너무나 많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라고 이제 정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과거의 문정부 때는 정권 출범 때부터 끝날 때까지 협치 타령만 언론이 했어요. 네. 지금 어떤 언론도 협치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를 부추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는 다 실종되고 네. 뭐 여야 간의 대화나 이런 것도 다 사라지고 대통령이 자기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것만 남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해설이 필요하겠어요. 평론가들 죽는 거죠. 계속 이렇게는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죠. 무신 정권인데. 그러면 그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거든요. 네. 부러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부러지죠. 무슨 패는 칼보다 강하다. 안 그래요. 칼이 패보다 강해요. 예. 원래 그렇긴 한데. 임기 5년 뭐 법적으로 헌법으로 다 돼 있는 건데 법률로 계속 가겠죠. 그냥 물론 본인이 이렇게 하다가 네. 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이제 개심을 하게 되면 마음이 바뀐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정치 스타일을 바꾼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캐릭터로 볼 때. 예. 예. 아니 그러면 그렇게 화가 난 사람들은 이렇게 책 보고 여행을 좀 가면 어떨까요? 그거 제가 권하는 바입니다. 네. 유럽 여행. 그렇게 권력 가졌다고 칼을 막 휘두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진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오늘 책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뉴스킹이니까 네. 뭐 제가 어느 정도는 양해합니다. 예, 맛배기로 좀 하신 것 같고 그 말씀도 되게 와닿습니다. 우리 빈 얘기도 했었지만 그 공간을 보면서 역사를 보고 정치를 알고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영산 같은 데는 네. 거기가 구중궁궐이에요. 거기가 일반 시민들과의 접촉이 완전 차단된 곳이고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기도 하고요. 네. 국방부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맥락도 없는 공간이거든요. 거기가 네네네. 완전히 권력 행사만을 위한 공간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이 공간도
되게 삭막한 곳이에요. 네.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외견상 이렇게 볼 때 뭐 참 깝깝합니다. 보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이러나. 그러면 그 어떤 역사적인 의미로 청와대가 지금 없어지고 지금 용산에 지금 다 갔잖아요. 그 앞으로 그러면 뭐 다음 뭐 정권이라든지 그 역사적인 부분들이 또 사라질 것 같기도 해요. 청와대라는 게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고 이런데 그런 어떤 역사적 그게 유원지로 좀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청와대는 네. 그게 권력의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보고 싶었던 데잖아요. 이게 더 이상 권력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냥 네. 유원지예요. 이제는. 유원지가 돼버렸습니다. 예. 예, 여기를 이제 처음부터 컨셉을 잡고 네. 경복궁하고 서촌, 북촌, 한옥 단지하고 네. 그다음에 숙정문부터 시작되는 한양 도성하고 이걸 다 엮어서 네. 정말 서울을 즐길 수 있는 어떤 역사 문화 공간으로 디자인을 하고 이걸 했으면 네. 저는 사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온 거 개인적으로 찬성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찬성하신다. 예, 노 대통령 때부터 거기 예. 안 들어가시는 아하. 쪽으로 하면 어떠냐고 제가 건의도 했었고 문 대통령에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건 전 찬성이에요. 대통령이 근데 저는 뭐 총리 공간에 총리가 딴 데 나가고 거기 경호상 필요하면 거기를 대통령 관저로 쓴다든가 네. 이렇게 하고 업무는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본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그냥 졸제 유원지로 만들어버리는 거는 좀 너무 순수한 거 아니냐. 아하. 네. 순수해요. 너무 순수하다. 네. 오늘의 키포인트는 순수로 가는. 그럼 뭐라고 비평을 못 하겠어요. 너무 순수해서. 정말 네. 아무런 교활하고 이런 게 없다라는 게 정말 정확히 그대로 좀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까? 그럼요. 그냥 진짜 뭐 여야 의장단 국회의장단하고 소주 한 잔 이러면 진짜 소주 한 잔 먹고 싶은 거예요. 아 진짜로요? 네, 거기서 무슨 국가 운영과 관련돼 있는 공감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기보다는 그냥 소주 한 잔 먹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네. 알겠습니다. 소주 한 잔 이러면 그 진짜 소주 한 잔이 목적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은 아니죠. 지금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하면 1년 정도 정치인이 된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게 나쁘게 말하면 겉모술수가 옆에 항상 있는 거잖아요. 일부 그런 게 들어가죠. 겉모술수가 거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정치를 한다는 것은 막스 베버 말인데 인간의 모든 불안전함과 추악함을 다 껴안겠다는 의사표시거든요. 내가 직업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정치를 하다 보면 옳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상대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는 더 큰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소한 양보를 하고 눈을 감아줘야 되는 때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법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도 좀 하고. 근데 이거를 모든 거를 다 법의 잣대로 몰아가면 예컨대 이제 남북 관계 이것도 사실 법으로는 다스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엔에 동시가입해 있는 유엔 회원국인데 우리 헌법에는 북한은 반국가단체 비슷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의 다 우리 영토고 이게 논리적으로는 다 상충하는 거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열어갈 때는 그 특성을 인식을 하고 법의 명시적으로 법을 해치지 않는 한은 그 넓게 열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겠죠. 정치도 마찬가지고 국내 정치도. 근데 이 지금 검사 출신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모든 거를 법의 잣대로 보는 거예요. 이러면 정치라는 것이 설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5년간 계속 이렇게 갈 거라고 봐요, 저는. 자, 그러면 여당도 정치인들이잖아요. 국민의힘 정치인. 거기는 지금 도파민 중독 상태예요. 윤핵관들이 이끄는 여당의 지도부는 우리 뇌가 사실은 그 생존 기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뇌에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거나 이럴 때 도파민이라는 화학 물질이 분비되는데 그게 언제 많이 분비되냐 하면 기대보다 큰 보상이 나왔을 때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는 경향이 있어요. 도파민 농도가 한번 올라가면 뇌는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 중독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정치가 상당 부분 마약성 물질 비슷해요. 그런 점에서. 그래서 지금 여당의 정치인들은 다량의 도파민이 뇌 속에 지금 분비된 상태 같아요.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흥분 상태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기대보다 큰 보상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과거 정부가 했던 걸 다 둘러엎어하고 저거를 막 그냥 감옥에 보내고 이러면 또 도파민이 나올 것 같거든. 이런 중독 상태여서 이렇게 도파민이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좀 덜 나오니까 짜증이 났고 그래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모습 예. 보일 것이다라고 우리 유시민 작가님. 예. 대선 이긴 날 예. 도파민이 다량 분비돼서 행복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부터 다른 데서 계속 이걸 찾아야 되는데 예, 뭐 누구 꽂아 넣고 뭐 이런 것만으로는 안 되거든. 뭐 9급 7급 해달라 했는데 9급 시켜서 기분 나쁘잖아요. 아, 예. 예. 내가 아는 애 7급 시키려고 했는데 9급밖에 안 줬어. 기분 나쁘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보기에는 마약 중독 상태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이제 야당과 대화를 하거나 네. 이런 게 안 되고 지금 국회에서 야당이 압도적 다수인데 예. 국회 정상화도 여당 쪽에서 조금만 우리 양보할 테니까 좀 국회 좀 열어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야당에서는 국회를 빨리 하자 그러고 여당에서는 하든가 말든가 이런 태도예요. 네. 저는 이런 여당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다 이렇게 되죠. 아니 오늘 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책 얘기하다가 일로 책 얘기를 하다가 이 역사적 건축물 얘기를 하다가 도파민까지 이제 가게 됐는데 예. 이게 저 노인 증세예요. 아유, 이야기하다가 가지치고 저도 나이를 먹었나 봐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정치 평론 새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론이 아니죠 이거는. 보니까 이게 책 얘기도 안 하고 정치 평론을 다시 복귀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아니 이제 이런 역사 문화 공간을 좀 즐기시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몇 가지 도시만 뭐 이게 동쪽 유럽, 부다페스트, 프라하 두 군데도 참 다들 좋아하는 아름다운 도시들입니다. 책에 그렇죠. 쓰셨어요. 예. 헝가리는 우리나라하고 정서가 비슷한 데가 되게 많아요. 헝가리요. 네, 헝가리는 이 사람들이 이제 마자르족이라고 우리 보던 책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동쪽에서 말을 타고 거기 약 1100년쯤 전에 말 타고 와서 거기 12부족의 족장하고 지도자가 와서 나라를 세웠는데 사방이 슬라브족하고 게르만족이 있는 중간이잖아요. 너무 힘든 곳이요. 지정학적으로 엄청 불운한 민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고요. 그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끝내 자기의 나라를 다시 세워내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소련한테 또 엄청나게 억압을 받고 그렇죠. 그 이제 공화국 된 지가 이제 한 30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민족적인 시련을 겪었던 나라의 어떤 슬픔 이런 것이 깔려 있는 바탕 위에서 최근 30년 동안 이룬 것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도시 공간에 표출되고 있어서 이게 슬프면서 명랑한 도시라는 게 참 참 재밌습니다. 되게 슬퍼요. 다니다 보면 뭐 테러 하우스라든가 이제 도나우 강변, 다뉴브 강변에 유태인 학살 장소 워낙 역사적으로 그런 곳이 있으니까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되게 슬픈데 그 되게 그런 걸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보여주는데도 그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가 되게 아름답고 활기차요. 활기차고 명랑하다. 그래서 부다페스트는 가면 마음이 되게 편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그 정도입니까? 헝가리 부다페스트. 야경이 진짜 끝내주죠. 비현실적일 정도.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들어봐도 과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유럽을 잘 갈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한데 너무 가고 싶은 곳들이 떠오릅니다. 프라하도 좋습니까? 프라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도시가 너무 예쁜 도시라서요. 거기는 사진을 아무렇게나 찍어도 화보가 되는 도시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어 와서 나중에 어떤 사진 쓸까 해서 이렇게 보는데 모든 사진이 다 예쁜 거예요. 프라하는. 근데 그 도시가 그렇게 중세의 그런 뾰족뾰족한 이제 그런 집들이 많이 남은 이유가 전쟁을 엄청 많이 겪은 지역인데 거기도 보헤미아거든요. 체코가. 근데 이 사람들이 전쟁 칠 때는 꼭 프라하 외곽으로 나가서 전쟁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좋네요. 그 도시가 유지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그 중세 모습이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싸우다가 분리하면 싹싹하게 항복을 해요. 항복하니까 또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에 포탄이 많이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쁜 거네요. 그래서 헝가리 사람들은 체코 사람들 좀 우습게 여기죠. 쟤들은 뭐 좀 하다가 분리하면 그냥 항복이야 싹싹하게. 헝가리는 뭐냐? 헝가리는 막 죽을 때까지 싸워요. 항전을 하군요. 그래서 그 시가전도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었고 프라하는 그래서 되게 예쁜 도시인데 거기도 알고 보면 또 사람의 이야기들이 많이 묻어 있고 그런 도시입니다. 자, 역사적인 얘기도 또 건축물에 다 담겨져 있고 그러니까 참 잘 와닿고 좀 가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프라하는 특히 그렇게 해가 지고 여름에 그리고 이제 불이 켜질 시간 그 시간에 이렇게 왕궁단지라든가 구시가 조금 높은 곳에서 도시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정말 환상적이에요. 이렇게 불이 켜지면서 도시가 이렇게 하늘
공중으로 붕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예쁜 도시예요. 예쁜 도시다. 네. 가시면 이제 얀후스라는 종교개혁가 동상도 있고 하니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거 검색해 보시고요. 가보면 그냥 좋겠네. 프라하는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그냥 큰 테마파크 같아요. 네. 가고 싶네요. 이 책이 이런 어떤 도시 어떤 기획문 또 도시를 안내해주는 안내서적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예. 가면 그냥 봐도 좋은데 네. 알고 가면 더 좋죠. 저게 누구고 누가 왜 저런 걸 만들었고 저 동상은 왜 여기 써 있나 이런 걸 알면 네. 좀 더 느낌이 강렬해져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책을 쓴 거죠. 지금 동유럽 얘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까지는 못 가보신 거죠? 그거 이제 제가 다음에 나중에 예. 키예프 지금 키이우라고 그러죠. 예. 키예프가 그렇게 좋은 곳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근데 지금 다 전쟁이 나가지고. 네, 폴란드의 바르샤바하고 우크라이나 키예프하고 그다음에 베체르부르크, 이르쿠스크 여기를 한 권으로 쓰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폴란드, 우크라이나, 러시아까지 지금 가시려고 했군요. 예. 근데 지금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지금 전쟁 중인데 우리 외교는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우리 외교는 뭐 다 하는 얘기지만 국익 중심으로 하는 게 맞죠. 우리가 인류 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국민국가 체제로 지금 전 세계가 돼 있으니까 국민국가의 정부는 이 국민국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리를 높이는 데 우선 방점을 찍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교는 실리 외교가 기본이라고 교과서도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외교도 순수한 겁니까? 그렇죠. 윤석열 자기 기분대로, 정부는? 예,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겁니까? 예, 그냥 기분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분대로 하면 우리한테 우리 국익에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보수 정부라니까요. 그걸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세운 정부인데 우리 국민이. 참 따끔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좀 말씀 들어보면 좀 허무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네. 지금 안팎에. 그럼 이제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죠. 네. 우리에게 제일 지금 필요한 모습은 서로 의견이 좀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는 모습이에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 게 전혀 없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자기 감정대로예요. 그러니까 뭐 16명을 죽이고 넘어왔다가 북한으로 다시 송환된 그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인권은 엄청 나한테 중요해 이렇게 얘기지만 임금이 30% 깎여갖고 6년 전부터 그렇게 있던 그 대우해양조선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임금 좀 원상 회복해 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법 점거 파업을 했으니까 저거는 법대로 해가지고 감옥에 보내야 돼. 이렇게 자기 기분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참 그렇죠. 예, 시간이 좀 다 돼서 다음에는 정치평론을 한번 모셔도 되겠습니까? 정치평론은 뭐 출연료도 얼마 안 주고 하기 때문에 네.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 오늘 유시민 작가하고 책 얘기 유럽 도시 기행 2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유시민 감사합니다. 작가였습니다.